저는 올해 72살입니다. 머리카락은 반 이상 휘어졌고 무릎은 날씨가 흐리면 먼저 알아채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젊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 젊어졌다기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선명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68살 때였습니다. 췌장암이었는데 진단을 받고 나서 6달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이 그렇게 빠르게 사라지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한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없는 방이 낯설었고 밥을 차리다가도 두 사람 몫을 준비하려다 멈추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3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셋입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둘째 딸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고 막내 아들은 아직 미혼으로 저와 같은 동네에 삽니다. 아이들 모두 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막내가 자주 들러서 밥도 같이 먹고 장도 봐주고 했는데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싫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한테 그 마음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박 선생님을 만난 건 동네 노인복지관에서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박 선생님은 뒤늦게 등록해서 제 옆자리에 앉게 된 분이었습니다. 70살이라고 했는데 얼굴에 주름은 있어도 눈빛이 맑았습니다. 그분도 4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업 이야기, 붓 쥐는 법, 물감 고르는 법 같은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날이 생겼고 그게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작게 웃거나 가끔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입 밖에 꺼낸 것도 그분 앞에서였습니다. 자식들한테는 괜찮다고 익숙해졌다고 말해왔는데 박 선생님 앞에서는 왜인지 그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녁에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때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 위에 당신 손을 살며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인근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기도 했고 작은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요리를 조금 할 줄 아셨는데 어느 날은 손수 담근 깍두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 깍두기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참 정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즈음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설레는 감정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될 일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의 반응,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는 스스로의 판단. 저는 한동안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박 선생님을 멀리하려고도 해봤습니다. 수업에 늦게 가거나 핑계를 만들어 커피 자리를 피하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불편하면 이대로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도 된다고. 하지만 당신은 저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름이 넘은 여자가 다시 두근거려도 되는지, 남편을 잃은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건지 저는 오래오래 혼자 앉아서 그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의 끝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 제가 아이들에게 처음 박 선생님 이야기를 꺼낸 건 큰아들이 내려온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차를 마시는 자리였는데 저는 그날 말을 꺼내기 전에 속으로 몇 번을 되뇌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자연스러울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아이들이 이해할지. 그런데 막상 입을 열고 나서는 준비했던 말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담담하게 나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이 있는데 좋은 분이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큰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이냐고. 저는 박 선생님의 나이와 사는 곳, 아내를 잃은 사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이 막내는 말이 없었고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그냥 친구 사이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골랐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고 막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둘째 딸만 그나마 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예상했던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큰아들이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상대방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형제들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반대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결론 내리지 않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들은 이야기를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내 삶이라는 것. 아이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아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여겼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 없이 어머니를 걱정해온 자식들이 새로운 변화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나, 낯선 사람이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게 어색하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그 감정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설득하려는 대신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박 선생님을 알아가도록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둘째 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봐도 되겠냐고. 저는 기꺼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네 한정식집에서 셋이 밥을 먹었는데 박 선생님은 딸아이 앞에서 과하게 잘 보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그러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하셨습니다. 딸은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위기 있는 분이시네. 엄마가 좋아하는 거 이해될 것 같아. 그게 처음 열린 문이었습니다. 막내는 오래 걸렸습니다. 그 애는 아버지와 유독 가까웠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제 곁에 가장 많이 있어준 아이였습니다. 그만큼 상처도 깊었고 새로운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컸습니다. 저는 막내한테는 한동안 박 선생님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애와 단둘이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그 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선생님이랑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영원히 내 남편이야. 그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다만 나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혼자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아. 막내가 한참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저에게는 긴 문장보다 더 많은 걸 말해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반대도 찬성도 아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명절에 큰아들이 내려왔을 때 박 선생님도 잠깐 들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어색하게 차를 마셨는데 박 선생님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아드님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그날 저녁 제 방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하면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를 듣기까지 저는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박 선생님과의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레는 감정 뒤에는 반드시 현실이 따라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맺는 관계는 젊은 날의 그것과 다릅니다. 감정만으로 밀고 나가기에는 서로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두껍고 각자의 삶에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려 있습니다. 저는 그 현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 선생님과 저는 어느 날 처음으로 서로의 형편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소는 복지관 근처 작은 찻집이었고 창밖에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지하다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피하지 말자고.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아파트 한 채와 작은 예금이 전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인데 큰아들은 이미 분가해서 잘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 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집 한 채와 저 나름대로 모아온 얼마간의 돈, 그리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제 생활의 전부라고. 화려하지도 궁색하지도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한 가지를 서로 약속했습니다.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유지하고 자녀들에게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두자고.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이 상대방 자녀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 두자고. 이 약속을 나누는 자리가 로맨틱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시니어의 재혼에서 재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불편하게 여겨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좋을 때, 관계가 따뜻할 때 미리 정해두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박 선생님의 두 아들은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보다 반응이 더 냉담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 자신들의 상속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노골적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자식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고 그 솔직함 위에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박 선생님은 두 아들에게 공증된 문서로 재산 분배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재혼 후에도 각자의 재산은 친자녀에게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 하나가 아들들의 불안을 상당 부분 걷어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제 아이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감정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분리해서 각각 해결하는 것, 그게 이 나이의 관계를 지속하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혼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깊이 생각했던 것은 생활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수십 년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식사 습관도 청소하는 방식도 텔레비전 보는 취향도 다릅니다. 젊은 날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 나이에는 오래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과 함께 살기 전에 몇 가지를 먼저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짧은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2박 3일짜리 강원도 여행이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습관과 성격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7시는 돼야 몸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게 문제가 될까 걱정했는데 박 선생님은 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셨고 전혀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상대의 리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반대로 박 선생님은 청결에 예민한 분이었습니다. 식사 후 즉시 정리하고 물건은 반드시 제자리에 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느긋한 편이라 설거지를 나중에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 부분에서 처음 한번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큰 다툼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르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편한 걸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말하자고. 그게 여행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재혼식은 거창하게 치르지 않았습니다. 양쪽 자녀들과 아주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모인 작은 자리였습니다.
식당 한켠에 작은 테이블을 차리고 꽃 몇 송이를 놓고 서로 준비한 말을 짧게 나눴습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을 당신 곁에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화려한 말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말이 가장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객들 중에는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막내 아들도 그랬습니다. 식 내내 말이 없다가 끝날 무렵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긴 시간을 버텨온 것에 대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첫 달은 예상보다 훨씬 낯설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갑자기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고 박 선생님 댁으로 들어갔는데 처음 며칠은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공간이 낯선 것도 있었지만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라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박 선생님도 비슷하게 느끼셨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산다는 게 설레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하다고. 우리는 그 어색함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결혼이라면 몰라도 이 나이에는 조급하게 완벽한 조화를 만들려고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삐걱거려도 괜찮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름 앞에서 서로를 닥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침에 같이 밥을 먹는 것,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같은 장면에서 같이 웃는 것, 비가 오는 날 창가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혼자일 때는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평범한 순간들이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였습니다. 명절이 되었을 때 어느 쪽 자녀들을 먼저 만날 것인지, 양쪽을 어떻게 균형 있게 대할 것인지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명절에는 제 자녀들과 박 선생님 자녀들이 같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식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억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금방 친해지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입니다. 서로 다른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이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걸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관계가 뒤틀립니다. 저는 그냥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의 큰아들이 제 큰아들과 골프 이야기로 대화가 길어진 적이 있었고 박 선생님의 작은 아들과 제 딸이 육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웃음이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접점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진짜 관계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혼 후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중 몇몇은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표정으로 의아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뉘앙스, 혹시 외로움의 판단이 흐려진 것 아니냐는 시선.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남의 삶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그 삶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내립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고 결정했는지는 보이지 않고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판단들이 제 선택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도 전 남편이 생각나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일이 되거나 남편과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날 때,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을 때, 그럴 때 저는 박 선생님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박 선생님에게 미안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선생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전 아내 생각이 나는 날이 있다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오래 함께 산 사람을 잊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잊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과 현재를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지 벌써 2해가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그 2해가 짧지 않았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작년 봄에 박 선생님이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시다가 허리를 심하게 삐끗하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오래된 디스크가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비교적 잘 됐지만 회복하는데 2달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 2달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박 선생님 곁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중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사람 곁에서 밥을 챙기고 약을 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와드리면서 저는 이 사람과 제가 진짜 한 삶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동반자의 의미라는 걸 그때 몸으로 배웠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 시간에 대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고 나서야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았다고. 저는 그 말이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깊이 남았습니다.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니어의 삶에서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생기면 건강에 대한 책임감도 달라집니다. 혼자일 때는 아파도 그냥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병원에 혼자 가는 게 내키지 않기도 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곁에 사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방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부지런히 몸을 챙기게 됩니다. 저도 재혼 후에 미뤄두었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꼭 받으라고 권유하셨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 스스로도 건강하게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지금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아마 한동안 모르고 지냈을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의 또 다른 변화는 일상의 리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는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면서 날짜 감각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이번 달이 몇 월인지가 크게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의 일정이 생기고 그 일정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주마다 한 번씩 근처 시장을 함께 돌고 한 달에 한 번은 멀리 나가서 밥을 먹는 날을 정해 두었습니다. 작은 약속들이지만 그것들이 삶의 활력을 만들어줍니다. 수채화 수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여전히 좋습니다. 실력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함께 배우고 함께 서툴러도 괜찮다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즐겁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입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연결되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그 본능을 나이로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되 그들의 마음을 무시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내 삶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시간을 주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재산과 현실적인 문제는 감정이 좋을 때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대화라도 피하지 않는 것이 나중을 위해 훨씬 낫습니다. 공증이나 법적인 정리를 해두는 것이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벽한 조화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 산 사람들이 만나면 부딪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 부딪힘을 실패로 보지 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불편한 것은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사치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박 선생님과 나란히 앉아 따뜻한 국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박 선생님은 국을 드시다가 맛있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순간이지만 저는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72살의 아침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새롭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더 깊이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